안녕하세요. 2021년 충주 올해 무형유산도시 인문학 콘서트 진행을 맡은 길경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 1부 순서로 택견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택견은 충주가 세계적인 그 무술의 메카로 자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견은 1983년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전통무예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택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문화유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초대 택견 인간문화재이신 고 신한승 선생과 그리고 제2대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님, 그리고 그분들의 뒤를 이어 전승하고 계시는 많은 택견인들의 헌신과 이 노고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 신한승 선생님과 정경화 선생님께서는 택견이 충주에 자리 잡게 만든 이런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분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전통무예 택견이 충주에 어떻게 뿌리가 내렸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는 현 택견 인간문화재이신 우리 정경화 선생님과 전 영신대학교 교수이자 현재 충주시 의원으로 계시는 정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정경화 선생님, 정재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경화 선생님부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이 충주가 세계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우리 충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다는 것은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당당히 등재된 우리의 전통 민족무예인 택견 인간문화재 정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택견의 보존과 전승을 하시는 일로도 아주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성 선생님 교수님 소개를 하겠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현재 충주시의회 의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지역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오랫동안 그 택견에 대한 연구를 하신 학자로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호칭은 이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죠? 괜찮죠? 이제는 좀 교수란 호칭이 어색하기는 한데요. 오늘 그런가요? 학자로 불러주셨다 하니까 다시 한번 오랜만에 교수가 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도 좀 덧붙여서 좀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시의원 정재성입니다. 4년차 정치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초의원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의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경남 양산시, 부산시에 있는 영산대학교 체육대학에서 1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재선 선생님 교수님은 우리 택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택견에 관한 이런 논문들도 여러 편 발표를 하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는 학부에서 한문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택견은 우리 학계에서는 체육대학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족함이 많았었는데 논문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나름대로의 여러 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한문학과 출신이었었기 때문에 석박사에서
체육대학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연관된 분야가 어떤 역사와 철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견의 역사, 철학, 그리고 택견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택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정리해서 학술지에 몇 번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 택견은 어떻게 수련을 좀 하신 겁니까? 고3 때부터 그래요? 택견을 했었던 것 같고요. 20대, 30대 제 인생은 택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청춘의 세월을 다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택견 때문에 교수가 됐고요. 택견 관련된 강좌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아주 택견을 오랫동안 수련한 그런 택견인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역에서 시의원 또 하시고 계시니까 한마디로 이 문과 무를 겸비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오늘 이 자리는 충주의 대표적인 그 무형유산인 우리 택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택견이 어떤 무예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미 택견이 세상에 알려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그전 뭐 역사는 뭐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이것이 묻혀질 뻔한 것을 초대 인간문에 주셨던 신한선 선생님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된 동기가 그야말로 한 무인의 한 거장으로서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고 또 집념을 가지시고 사장하는 우리 민족 무예 택견을 알리고자 온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오늘날에 83년 6.1자로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사라질 뻔했던 그 민족 무예가 바로 우리 품 안으로 들어온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견이라는 것은 여러 무예와 많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무예들이 강하고 날카로운 것만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데 택견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 선을 넘어가게 되죠.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몸짓 속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 여러 무예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무예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택견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무예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또는 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심심단련의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택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택견은 그 세계 무형문화유산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 만큼 이제는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리 민족 문화재로 잘 이것이 전승 보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택견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무예다. 자기 강한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궁실거리고 뭐 능청스럽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무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 택견은 아주 우리 민족의 그 고유한 어떤 그 민속무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택견의 역사는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실은 지들 정확하게 좀 택견을 이 충주에서 많이 접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께서 그 논문까지 쓰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전통무예인 택견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확히 학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택견의 기원은 모호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고 어떠한 경로로 고대 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세기에서 5세기 가량에 있었던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수박도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택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어떤 정서적인 맥락에 있어서 오늘날의 택견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고려 시대로 들어와서 1170년경 전후에서 특히 무신정변 전후에서 수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주로 수박을 잘하는 사람들을 군사로 승진을 시키거나 내지는 문신과 무신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에서 수박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무신정변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고려 시대 때는 수박이라고 하는 무술이 오늘날의 택견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택견이 상당한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고요. 이 수박과 택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조 시대 때에 편찬된 재물보라고 하는 그 만물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서 택견이 곧 수박이고 수박이 곧 택견이다 내지는 뭐 다른 명칭은 슈박 내지는 변 이런 식으로도 쓰였다고 하는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물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들어와서도 태종시대로 접어들어서 특히 사설 군인들이 해체되면서 중앙군인으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방패군이라고 하는 건데 수박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방패군에 보충시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태종이나 세종 때에는 왕이 직접 수박을 관람하는 그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조선 중기로 접어들어서는 수박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많이 없고요. 이후로는 우리 세시풍속의 한 맥락으로서 독리간에 대한 경기에서 택견이 구체적으로 많이 실행됐다고 하는 기록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 전후에서 특히 한말의 외세에 대한 그 저항 운동으로서 동학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을 전후해서 의미의병과 같은 그런 의병 활동들이 활발했었었는데 그때에 특히 일제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저항 수단으로서 택견과 같은 민족 무술들이 조금 어떤 민족 무술에 대한 경계 의식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1910년에 강제로 병탄이 되고 난 다음에는 1912년에 경찰범 처벌법이라는 것을 발효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조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판결 없이 직결 처분을 통해서 어떤 순사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좀 위험하다 싶으면 붙들어가서 가혹하게 고문을 하거나 내지는 벌을 주는 형태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중들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떤 무예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거의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냥 다만 활쏘기나 실험과 같은 그 위험성이 배제된 내지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부 무예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해질 수 있었고 다른 어떤 무술적인 형태는 전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중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견은 일면에서 인멸의 위기를 맞게 됐었는데 송덕기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몰래 수련을 해왔었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그 택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설명해 줄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택견이 살아남아서 국가무형문화재가 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간 길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택견은 하여간 그 오랜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군사무예로서 아니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유희와 같은 어떤 이런 그렇습니다. 형태로서 명맥을 이어온 아주 훌륭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이 택견이 이 구한말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는 하여간 쇠퇴해서 사라질 뻔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고 송덕기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네네. 그런 어떤 계보들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송덕기 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려진 공식적인 그런 계보의 어떤 핵심이기도 한데요. 예. 그분 외에도 이경천 선생님이 있으셨고요. 지금 네. 이제 너무 오랜만이라서 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박털백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신재영이라고 하는 지금 초대 인간문화재 신한승 선생님의 증조부이셨던 분도 예.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당대에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걸로. 이게 실질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그 어떤 그 강한 힘 내지는 이런 무해적인 어떤 행동하는 것 자체를 제약을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도 태견인들은 살아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예,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네. 이 일제 강점기에서도 하여간 이 태견은 사라지지 않고 그 송덕기 선생님과 같은 어떤 그 태견의 고수들이 그 계속 명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오늘날 이 태견이 존재한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경화 선생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충주가 태견의 본산지가 되고 그리고 태견을 체계화해서 그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다가 인정받게 될 수 있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고 신한승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지, 뭐 그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선생님한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 아무리 귀한 그 문화재급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을 발굴하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리죠. 근데 이제 신한 스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그 신재영이라는 그 종조 할아버지 그 밑에서 이제 그 슬하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적으로 그 태견 그 제사들 태견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소멸대 위기에 있었던 그 태견과 같은 것을 정립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태견을 접할 수 있는 생활권 속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돌아가셨습니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 태견이 정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만연되게 퍼져 있는 것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한승 선생님과 같은 걸출한 무인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지. 내가 어떤 무예의 거정이다, 또 무예 달인이다 이런 그 자세 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이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논란도 있고 뭐 태견이 어때 많이 뭐 왜곡이 됐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입방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내팽개쳐진 그 옥석 같은 그 보물 같은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60년대부터 태견의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숨어 계신 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을 상기하면서 이것야말로 우리의 민족무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야 할 그런 문화유산이다. 이런 그 정신 속에서 그런 그 집념 속에서만이 이것이 만들어난 그 결정체가 아닌가. 그리고 그 신한승 같은 분은 그런 그 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집념의 사나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실은 그렇게 체계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체계화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또 있던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은 저희들이 듣기는 충주에서 신한승 선생님은 뭐 심지어는 그 생활고가 있어서 극장에 소위 그 기도 뭐 이런 것도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초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제 학창 시절에는 여러 가지 무예를 접하게 되십니다. 이제 뭐 스포츠도 다양한 스포츠도 접하게 되시고 또 무예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유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뭐 권투라든가 뭐 이런 태권도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이제 이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에 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우리 무예가 유도 같은 거, 또 검도, 뭐 레슬링 이건 다 외래 스포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래 무도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께서 학창 시절 속에서 배웠던 그런 것을 어린 시절에 상기하면서 그 시절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본인이 자라났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한 해 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선생님께서는 레슬링 후보 선수로 까지 멜버른 올림픽에 후보군에 들어섰던 그런 아주 훌륭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근데 30대가 넘어서 가면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제 태권을 이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한수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체육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상당히 밀접한 그리고 그렇죠. 체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나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신한승 선생님께서는 지금 과거의 조선시대 때 훈련도감군과 같은 직업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태원 왕십리 일대에 거기서 태어나셨는데요. 특히 종조부 신재영 어른이 천석군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석군이다 보니까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한량들이 사랑방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량들이 사랑방에서 뭐 얘기만 하고 음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량들의 무술이 태권이었던 건데 그 어려서부터 그 태권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라셨던 거죠. 그게 태권을 다시 찾게 되셨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시듯이 그 태권을 신한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여러 체육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도 고유의 것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송덕기 선생님도 찾아가고 이렇게 그동안 태권을 하셨던 전국의 고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정경환 선생님은 그럼 신한승 선생님하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수제자가 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아주 건강했어요. 진짜 저 또래 중에서는 저를 건들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무예를 미켜서 그게 아니라 고집으로다가 어느 누구한테 지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밴드부 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이 나약해졌죠. 이게 폐결에 그 당시는. 그리고 폐결이 3기 중등증까지 갔으면 이거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께 하직 인사하고 우리 근처에 있는 개천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도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식을 하면서 산을 뛰어다니고 나름대로 이제 체력 단련하면서 거기에서 아주 눈부시게 몸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하늘이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려와가지고 라디오를 이제 KBS 그 당시 이제 KBS 라디오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신한 선생님이 딱 등장하신 거죠. 그 신한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태권이야말로 우리 민족 무예다. 우리 국내에는 우리 민족 무예라고 일컬을 만한 무예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강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야 그러면 내가 내 몸을 갖다가 이걸 보존하고 건강한 몸으로다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 무예를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그거 갔던 거죠. 그래서 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실한선임을 그 문화생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무예를 이제 접하게 된 것이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당시 그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고자 하는 건강 차원에서 지키고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실한 선생님 같은 그런 걸출한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75년서부터 인연이 돼서 그렇죠. 이제 네. 수련을 오늘까지. 하셨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건강. 지금 이 같은 택견으로 이제 충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고, 그리고 충주를 대표하는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간 2011년도가 되면서 충주 시민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실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네, 거 네, 맞습니다. 자체거든요. 우리 정 선생님, 그 택견이 이 유네스코의 그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어떤 과정 내지는 그 의미 뭐 이런 것들 좀 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어려운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예. 인류 발전을 위한 그런 국제기구인데요. 우리 동양무예가 추구하는 그 무예의 의미가 바로 그것과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무예는 다툼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철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우리 동양무예가 추구하는 철학이 어떤 공통분모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 충주에 있는 세계 무술연맹이 착안을 해서 2006년부터 유네스코 국제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면에서는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세계무술연맹에게 우리 택견이는 물론이거니와 충주 시민들은 고맙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 인해서 우리 택견은 국제적인 어떤 가시성을 충분히 확보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인간 존중 사상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택견의 몸짓을 대신해서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말씀하신 우리 충주인의 어떤 기상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택견이 바탕이 돼서 이 충주의 그렇습니다. 위상도 높일 네. 수 있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그 문화 중에 그 무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층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속에서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올림픽에서 그 지정된 것만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 말고 실은 그 기층들이 했던 수많은 무예들을 이렇게 하나로 엮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서 등재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네네. 자체만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실은 택견이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판들도 좀 있는데 네네. 그 비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 보급된 어떤 이런 그 자체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그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산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충주에서는 뭐 누구나 다 택견의 그 사위를 하나씩은 다 할 줄 아는 이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지 않냐. 뭐 네, 이런 식의 네, 네.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정경화 선생님께서 현재 그 문화재로서의 택견의 전승사항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전승사항에 따른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 우리 의원님이 좀 하나 지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지가 30년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2011년도에 문화재 세계 문화유산 이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전수 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단체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택견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혼동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 무형유산법에 의해서 전수생 양성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전수생 교육이라고 전수자 교육.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련생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일반 수련생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이상 열심히 수련한 자에 한해서 이제 그 전수생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5년이 된 사람이 이제 전생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수생으로 이제 있으면서 수련하면서 열심히 수련하게 되면 이제 3년 이상 이제 법으로 그래 있죠. 3년 이상 수련한 자에 한해서 이제 국가가 이걸 이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합격하게 되면 이제 이수라는 그 자격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그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수된 자 중에서 열심히 어떤 지도력이 있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전승 활동을 열심히 하는 또 앞으로 이제 우리 후대들 그 후손들의 그 전승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전승 교육사란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 교육사 그 후에 그 위가 이제 보유자 이런 이제 그 4개 단계의 그 제도인데 지금 현재 그 전수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이 지금 배출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로 이제 그 이수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전승 교육사가 2분 계시고 그다음에 보유자가 1분 계시고 좀 이렇게 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들 전승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 외에 이건 이제 법적인 이제 그 전수자들의 그 현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어떤 학교라든가 또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또 공원에서 일반인을 대상하는 그 택견을 지금 현재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을까지 우리가 본다면 한 대략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의 추산으로 추산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 아직도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려되는 것은 바로 뭐냐. 아까도 우리 길 박사께서 이제 말씀했습니다만은 충주가 택견의 맥하고 택견의 정립지라면은 그야말로 충주 사람들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냥 이 택견을 전수하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의 좀 그 어떤 주인의식 그 문화재에 대한 그 주인의식이 조금 이제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것은 이제 뭐 현재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그 우리 특정인들 그러니까 이제 전수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 전수 활동을 했더라면은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우리 충주 시민들만이라도 전 시민들이 생활 무예로서 택견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으로 개방하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어졌다면은 아마 그것이 가능했지 않나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택견의 전승 상황은 그래도 다른 무형 문화재에 비해서는 훨씬 잘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정경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많은 전승자들 내지는 이수자들, 교육사 뭐 이런 분들의 그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속에는 또 충주 시민들의 관심 내지는 충주시청에서의 여러 가지 도움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같이 이렇게 믹서가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충주에는 그 택견원도 있고 그리고 충주 시립 택견단도 있고요. 그리고 충주시 택견원 등에서 이제 택견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우리 정재성 교수님께서 충주 지역의 그 시의원으로서 좀 어려운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하여간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 이 충주시가 택견이 그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이렇게
보존 내지는 전승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어떤 정책이나 과제 내지는 방향 이런 것을 좀 아주 좀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예. 합니다.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담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택견의 어떤 부족함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하고요. 우리 택견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예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앞서 우리 정경호 선생님께서 많은 택견 지도자들을 배출해 주셨고 또 그 지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또 진출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성이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택견인들 스스로 어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전반에 있는 어떤 학원 문화, 보습 문화에 한정되어 있는 이 무예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고민을 우리 충주가 좀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택견을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그런 고민 해결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이나 시장님, 국회의원님께도 한번 같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금 해외 보급을 위해서 해외 사범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 폴란드 그단스크에 사범님이 파견이 돼서 벌써 이제 3년 이상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 유럽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구미 쪽에서도 사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견의 본고장 그리고 무예의 고장 우리 충주인데요.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무술연맹이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가 있고 이제 곧 다시 지금은 청주에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로 들어오기로 한 마스터십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무예지능시설이 우리 충주시에 건립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충주시의 무술을 수련하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내에도 도장을 보면 무술 도장에 수련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술 도장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 무술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캐치플레이즈에 걸맞는 그런 도시로 어떤 변화를 내지는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주시의 체육진흥과나 내지는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무예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었으면 좋겠고요. 제 나름대로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노력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4년 차 되는데요. 충주에 돌아온 지 무술 축제가 충주에서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는 경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술의 도시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충주 시민들이 제대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서 무술 축제만이라도 연례 행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복원시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기를 빌어서 충주심 있게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여러분들 응원을 해주시면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제 포부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택견이 벌써 충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도 벌써 이제 그 40년, 50년이 가까이 돼가죠. 이제 신한 선생님께서 50년대에 충주에 오셔서 택견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우리 충주에는 제대로 된 무술연구소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역 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런 학과 지원이나 학과 개설이나 내지는 전공 개설이라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충주가 택견의 길에도 결의와 나라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있고요. 우리 유네스코도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택견이 하면 딱 좋은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택견을 보급하는 겁니다. 예. 북한의 택견을 보급하면서 어떤 전 국민적인 주목도 한번 받아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가 정말 무술의 고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 집행부 통해서 외교부나 통일부에 건의를 하기도 거기까지만. 했었습니다만 네. 예, 하여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상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정경환 선생님과 정재성 교수님 모시고서 택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택견 전승 활동과 의회 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문학 콘서트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충주의 택견을 위해서 두 분 모두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네.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